본격적으로 토론회 시작하겠습니다. 두 후보님을 단상에 모시겠습니다. 가운데 좀. 반갑습니다. 누가 먼저 사람 같으니까. 예. 그러면 다음 질문은 이제 예. 후보님 하시고 그다음에 천안시 사회복지사협회 회원 여러분, 제 얘기가 들리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흥숙 인사드립니다. 제가 시간 개념이 좀 없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시계가 안 보이는 곳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3분이 지나면 3분 되기 훨씬 전에 얘기 좀 30초에 한번. 30초 남았으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저희들한테 배려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 뵙고 눈을 마주칠 수 있고 또 호흡을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건 굉장히 귀한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후보에 나서면서 이제 후보란 말이 조금 귀에 들어옵니다. 굉장히 낯선 호칭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선생님이라고 불렸었고요. 일반 사회복지사로 있을 때, 그 다음에 오랫동안 부장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다음에 오랫동안 관장이라고 불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오랫동안 원장이라고 불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직책이 있었습니다만 현장에서만 35년 가까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76년에 태어나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네, 76년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78년에 현장에 나와서 생명의 전화라고 하는 곳에 매료되어서 사회복지사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격증이 없었어요. 중간에 부산대학을 다니면서 땄습니다. 다만 제가 하는 일이 사회복지의 일이었고 인간 존엄성을 지키는 일이었고 또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속한 법인은 혼자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과 더불어 일하는 법인이었어요. 그래서 늘 시민과 함께 또는 클라이언트와 함께 하는 현장에서 24시간 기관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사회복지관 관장으로서의 활동을 하면서부터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큰 틀의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한 20년쯤 지나서는 관협회장을 하게 되고 또 한 25년쯤 지나서는 한국관협회 이사활동도 하게 되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이사활동을 하면서 부산사회복지사협회 회장활동도 하게 되고 이런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 사협의 중요한 자리가 저의 인생 속에서 사회복지의 가치를 수호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한 사협 회장에 입후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 시간을 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조승철 후보님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를 설명할 때 한 줄로 제 아는 동료 기관장이 저를 한 줄로 설명하면은 뼛속까지 사회복지사 조승철이라고 저를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뼛속까지 사회복지사 조승철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가 저의 인생이었고 지금도 역시 사회복지가 저의 삶의 전부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회복지 현장에 있었고 라인워크로 시작해서 또 중간관리장, 또 기관장, 지금은 법인의 대표로 또 앞으로 15년을 사회복지 현장에 근무를 해야 되고 여기 계신 우리 동료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아마 15년 동안의 긴 시간을 함께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회복지사협회장이 중요한 자리임에는 분명하지만은 저는 큰 자리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단지 저는 이 사회복지사협회에 나온 이유는 정말 우리 주변의 사회복지사들이 힘들어하고 부당한 경험을 할 때 그것에 울타리가 될 수 있는 조직이 유일하게 사회복지사협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011년도 제가 경기도 사회복지공제 대표이사 공기관장을 사임하고
2012년도 1월에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에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피눈 흘리는 우리 사회복지 동료들을 보면서 그 누구도 그들을 대변하거나 그들을 옹호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론 저 또한 그런 일을 경험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공기관장을 사임하면서까지 제가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에 나온 이유는 사회복지사협회만이 유일하게 그런 일들을 대변하고 또 옹호할 수 있는 이런 조직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도 저는 우리 주변에 정말 사회복지사에 힘들어할 때 그 힘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특히 비가 왔을 때 어느 분이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비가 왔을 때 함께 우산을 써주는 것이 아니고 함께 비를 맞아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로 앞으로 사회복지사협회가 우리 사회복지사들을 진정한 울타리가 되고 협회장이 사회복지사들을 대변하는 그런 대변자가 돼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 정말 많으신 우리 천안시 사회복지사협회 감사드리고요.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나눌 우리 사회복지사 동료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계속해서 공통 질문으로 먼저 조승철 후보님한테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사회복지사협회, 중앙협회와 지방사회복지사협회가 관계성이 있는데 특히 저희는 이제 지회이다 보니까 이런 지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장 활동하고 있고요. 제가 협회가 가장 갖고 있는 문제가 불통의 문제, 소통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원들한테 신뢰가 되고 또 신뢰를 통해 참여가 돼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협회가 어떤 그런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적인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협회 활성화의 어떤 그런 근간으로 삼아서 지금까지 경기도 협회를 운영했습니다. 하나는 참여 기회를 보장하자. 누구나가 자격 조건이 되면 대의원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참여 기회를 보장했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지혜 활성화를 외쳤습니다. 경기도가 현재 20개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 여느 시도보다 가장 많은 지혜를 갖고 있는데 저는 그 뿌리 같은 실해야지 도협회가 힘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한 것은 실제로 어떤 그런 지혜별로 월 30만 원씩 지혜 활성화를 위해서 간사 지원 수당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별로 최소 많게로는 2,500만 원, 적게로는 1,000만 원씩을 지원해서 지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 그런 성과의 결과로 제가 취임하기 전에 2011년까지 회원수가 1,800명이 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2010년도 제가 취임한 이후에 3,500명, 그다음 작년에는 3,900명 가까운 회원들이 증가되는 결과 가져왔습니다. 즉 저는 회원들이 협회와 어떤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것, 참여 기회 보장, 또 도협회가 힘을 갖기 위해서는 회원들이 적 참여를 할 수 있는 어떤 구조, 바로 그것은 지혜 활성화를 통해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지혜 활성화를 위해서 간사 지원 수당이나 동아리 활동 지원이나 정책 토론회비 지원 이런 등등을 통해서 지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본적인 근거를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옹수 후보님한테도 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예, 지방사회복지사협회 특히 이런 지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승철 후보님 말씀하신 거 다 굉장히 좋은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점에서 저는 그 첨언을 하고 싶습니다. 첨언하고 싶은 점은 광역 단위의 지방협회들이 있고 또 도 단위의 지방협회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조금 처한 상황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광역 단위 지방협회장을 6년 동안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동래구 종합사회복지관이 관장님이시면서 지금 부산사회복지사협회장님 와 계신데요. 저희 부산지회는 16개 구지회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실 광역에는 그렇게 큰 역할이 필요 없는 것으로 다들 생각하셨는데 생각보다 많은 역할이 있었고요. 구지회가 부산협회의 어떤 가장 중요한 전달 체계가 되고 있죠. 소통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구지회는 친교와 멤버십과 그 안에서의 일, 그 지역에서의 일을 책임을 집니다. 부산협회는 부산시와의 관계에서 책임을 집니다.
또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의 관계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책임을 집니다. 이렇게 역할 분담을 정확하게 하고요.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또한 도단위는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천안지회 와서도 보고 느끼고 다른 곳에서도 느끼는데요. 도단위의 지회, 시군 지회는 굉장히 중요하구나. 시지회들이 하는 것을 느껴서 가장 좋은 적절한 방법으로 한사협이 역할 정립을 해서 좋은 모델들을 만들어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어쩌면 더 특별한 매뉴얼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은 위원회들을 통해서 잘 설정하고 역할 정립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불필요한 아마 갈등이 일어나는 소지도 없지 않아 보이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불필요한 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잘 정리하는 큰 틀에서의 접근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들으시는 분들한테 먼저 이해를 좀 시켜드려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금 두 후보님께서는 사실은 이 질문지를 받아보지를 못하셨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직접 질문을 들으시고 본인들의 생각을 지금 얘기를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혹시 얘기하시는 와중에 조금 말이 이렇게 조금 정리가 안 될 수도 있기도 하고요. 또 저희 사회복지사의 장기자랑인 이 말조리 있게 잘하는 또 그런 것도 아마 보시면서 두 분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느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말을 좀 이렇게 어려우셔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두 분 다 이것을 질문지를 못 받고 지금 현재 시험 보시는 것처럼 두 분이 계셔서 조금 긴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공통 질문이 되겠습니다. 오홍숙 후보님한테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선거운동을 하시면서 먼저 만드셨던 공약에 대해서 계속 여러 가지 설명을 하시고 실천 과정들을 고민하고 계실 텐데 혹시 처음에 내셨던 공약에서 이거는 돌아다니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조금 공약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지 부분과 향후 임기 중에 공약에 대한 실천을 어떤 형태로 검증과 평가를 받으실 계획이신지 이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다 공약을 이행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굉장히 곤란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것이 어떤 거였는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분 동안에 말씀하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교수님. 너무 심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공약 여기 10가지 약속이 있는데 저는 큰 틀에서 10가지를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큰 틀에서 저는 사협회장에 나설 때 마음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회복지사들의 위상이 높아져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처우 개선의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가 대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회복지사인가 하는 데 대한 질문이 저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30년 동안 복지 현장에서 정말로 불철주야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루하루를 그렇게 일해왔는데 현장에서 우리의 처우는 조금 나아진 것도 있고 개선된 것도 있고 합니다만은 저희들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복지관에서 일할 때는 위탁 이런 거에 부딪히게 되면 날밤을 새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평가 부딪히면 날밤을 새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은 이게 아닌데 내가 해야 될 일은 클라이언트와 함께 어떻게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그거에 시간을 쏟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사회적으로 위상은 낮아지는 듯한 인상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를 강화시키고자 하는 이것은 우리의 위상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동기에서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첫 번째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위상강화위원회를 통해서 권익위원회를 통해서 처우개선위원회를 통해서 등등의 여러 가지 위원회를 통해서 저는 대정부 협상 능력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국민 영향력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것이 저는 사회복지사의 정치 역량 강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치가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향력을 가진다는 거죠. 복지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공약을 제일 우선적으로 실천하려고 하며 또 그것을 현장에서 늘 확인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같은 질문으로 조승철 후보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약을 채운 공약과 지금하고 사실은 달라진 거는 없습니다, 전혀. 그러나 이제 추가된 것들은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 검토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저는 제가 제시한 공약은 2년 전에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장을 출마할 당시에 그 공약을 경기도에서 실천했고 또 이 부분이 전국으로 확대돼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그 공약을 대부분이 담았습니다. 특히 저는 제 공약 중에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협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또 회원들의 권익이 신장되기 위해서는 결론은 협회가 힘을 가져야 된다. 그 힘의 원천은 바로 회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까지 어떤 그런 그 중앙협회나 일부 시도협회가 참여 기회가 보장이 안 됐고 그로 인해서 불신이 되고 그로 인해서 신뢰를 상실하게 되고 결론적으로 회원들이 참여를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경기도에서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대의원 구조를 5대5로 비례 대의원 50%, 자기 추천 50%를 통해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주요 이제 내부적인 협회 내부에서는 그런 참여 기회 보장을 통한 소통하는 협회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취지이고 그것이 뿌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외부적으로는 현재 자격제도 문제라든지 특히 보수교육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먼저 보수교육에서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경기도 협회장으로 있으면서 보수교육비를 현재 5만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그런데 공적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회복지사, 공적 서비스를 전달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보수비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5만 원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물론 5만 원의 돈이 사실은 사소한 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긍심의 문제고 자존심의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에서 보수교육비를 받아내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에서 10개 시군에서 저는 보수교육비를 받아내는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역시 저는 중앙에서 그 일을 해야 되고 사회복지사의 어떤 그런 공적 서비스 전달자로서의 어떤 업무 능력 그 다음에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 보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서비스 대상자들에게 좋은 서비스 줄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보수교육비를 적극 받아내는 일들을 중앙협회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사회복지사가 굉장히 많이 수가 늘어나면서 사회복지사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위반 행위를 사회복지사가 한다든지 아니면은 성추행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부정실습에 대한 문제 또 일부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이 다른 사회복지 기관장이나 아니면 시설을 부보하는 행위 여러 가지 형태의 지금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것을 중앙사회복지사협회 윤리위원회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제를 한다든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박탈한다든지 아니면 회원의 자격을 박탈한다든지 이런 형태를 취하는 형태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후보님께서는 그런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우리 자부책에 대한 자정 노력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이번에는 조승철 후보님부터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저는 우리가 이제는 현재 중앙협회도 윤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를 좀 기능을 강화시켜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고요. 특히 이제는 이것이 이제는 소위 말하는 우리 사회복지 기관 내 각각 의뢰 관계 속에서 갑의 입장에서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 입장에서 함께 고민을 해야겠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실제로 경기도에서 제가 회장이 되고 나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사의 권익 문제에서 집중적으로 역할을 했습니다. 모 시설에서 사회복지사가 부당한 어떤 그런 대우를 받았고 그로 인해 사직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직이라고 하기보다는 하여튼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은 하여튼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 북부권에 있는 사회복지사였는데 저희 협회가 사회복지사를 법적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개인 사회복지사를 저희가 법적으로 5만 원 일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 일을 추진하는 가운데
상대편에서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저희가 중단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개인이 부당한 일을 경험했을 때 그것이 정부든 지방자치단체든 어떤 그런 각각 의뢰관계에 있어서 발생하는 부당한 일에 대해서는 협회가 법적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 그래서 변호인을 선임하고 그 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현재 사회복지사들이 너무 많이 이제 나온다. 저는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향후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과목이 14과목을 이수만 하면은 자격을 받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과목 수를 최소한도 어떤 그런 현재 14과목에서 24과목 정도로 확대 어떤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된다면은 부전공이라든지 복수전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현실적인 제한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특히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 14과목만 이수하다 보니까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이라는 기본 과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기능화시키는 어떤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 그런 현실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과목을 강화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함께 검토를 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홍수 후보님한테도 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예, 아마 그 어려운 일을 겪는 사회복지사를 우리가 법률적으로 구조하자 하는 그런 요지의 질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자정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우선 저는 우리 국민은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만큼 발전했지요. 그래서 많은 사회복지사를 필요하는 시점은 이제 지나가고 좋은 사회복지사를 필요로 하는 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진 것이 그 전문성을 우리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과 실제로 얼마나 우리가 좋은 사회복지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사회복지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일들 있지 않습니까? 수요 측면이 있고 공급 측면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굉장히 잘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그걸 조정할 수 있는 100%의 영향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정부와 더불어 교육부와 더불어 또는 사회복지부와 보건복지부와 더불어 여러 체계와 또 대학 교수협의회나 또 대학교 운영측과 더불어 풀어나가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아마 대두되고 이미 대두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찾아보지 않았죠. 그게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정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이게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아마 이거 굉장히 좀 어렵긴 어려웠을 겁니다. 다만 사회복지사 자격의 정지는 아마 법률적으로 다가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어려울 겁니다. 쉽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회원 자격을 사회복지사 협회 회원의 자격을 규제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통제를 하거나 하는 건 아마 가능한 일이 아니겠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회원 자격을 박탈한다기보다 여러 유형으로 잠시 정지한다든지 특별히 이제 그런 회원이 윤리적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일으켰고 그것이 확정적인 것으로 이렇게 선고되거나 되었을 때 그랬을 때라는 아마 단서가 붙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분의 인권도 보호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을 때 회원 자격 정도는 우리가 조금 조정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거는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얘기는 부산에서 여기 오는 동안에도 그런 사례가 지금까지가 지금 터졌습니다. 저희들한테도. 그래서 고민을 좀 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놔두면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공통 질문 세 가지는 다 질문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개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호 2번 오홍수 후보님한테 두 가지 질문을 드릴 예정인데요.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각 후보 측에서 나눠드린 공약집을 같이 보시면서 들으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그 공약에 내세운 것 중에서 회원들이 궁금해한다라고 의견을 모아주신 것을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홍수 후보님한테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공약 내용 중에 두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와 임금에 대한 현실화 부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및 처우개선법 개정을 통해서 근로환경 개선을 하시겠다라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근로기준법과 처우개선법 중에서 어떠한 내용을 어떤 형태로 개정하시고자 하시는지 그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처우 개선하고 관련된 것과 근로기준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휴게 시간을 가질 수 없는 직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거기에 우리가 휴게할 수 있는 직종이 된다든지, 또 그게 이제 59조인데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입니다. 4호. 주 12시간 초과 연장 근로나 휴게시간 변경 직종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사회복지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거지요. 휴식시간이 부족해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연장수당이나 시간외수당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복지관에서 18년 몇 개월을 일했는데 그동안에 연장근로수당 대단히 죄송하지만 못 줬습니다. 저희 직원들. 그러니까 전 죄인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다만 우리 직원들이 이걸 청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려면 즉 59조 이런 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업종이 우리가 아니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빼야 되는 거고요. 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임금 현실화 같은 건데요. 지금 서울하고 부산하고 이런 데 조금 많이 개선돼 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공무원들은 이렇게 수당 체계로 가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는 조금 연봉 체계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질 임금이 우리가 95%에 육박했다, 98%에 육박했다 하더라도 좀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우 개선법을 고려할 때 이런 것은 반드시 고려해서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공약을 만들 때 야 우리도 95%라고 한번 숫자를 좀 명시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야 공약에 좀 신빙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정책팀하고 좀 논의를 했는데 그건 좋지 않다. 왜냐하면 어떤 재단은 이미 100%를 넘어가거나 110%에 간 재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현실화라는 이름으로 가져가고 우리 그 처우 개선법에 의하면은 공무원의 임금 수준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그 임금 체계를 좀 비교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딱딱합니다. 그지요? 좀 웃으면서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선거는 축제다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내용이 좀 그래서요. 예. 바로 재밌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 6번째 공약에 대해서 신명나는 사회복지 현장을 만드시겠다고 하셨는데, 예. 어떻게 하면 저희를 신명나게 해주실 수 있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공약이 틀려진 게 없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공약은 틀려진 게 없는데요. 지역마다 좀 다른 느낌으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 서울 경기 쪽에서는 소통을 강조해달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십니다. 소통이 안 돼서 아주 힘들어서 아주 그냥 혼이 났대요. 계속. 근데 이제 부산 경남 이쪽에서는 그렇게 크게 소통 가지고는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쪽은 중앙협회에 기대하는 것이 많은 쪽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 일반 사회복지사들은 그렇게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무튼 그렇게 이제 차이가 조금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신명나는 복지 서비스 복지 현장은요. 회원들이 말하면 우리가 항상 응답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 창의적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 그랬잖아요. 축구대회가 있는데요. 한사협에 야구대회 생겼습니다. 어디서 생겼나 하면 충남하고 우리가 만들었나? 하여튼 부산하고 어딘가 한 2-3개 지방협회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다가 한사협 회장님 깃발로 달라고 해서 뭐 하기도 하고 그런 거 했고요. SNS나 IT 관련 이거 굉장히 플랫폼 역할을 저희가 하면 굉장히 재밌어질 겁니다. 지금은 어떤 것은 조금 불편하다 싶은 것도 있지만 그건 엮이는보다 숨기는 게 저는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죠.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공정에 활성화하고 뭐 이런 공정에 관해 이렇게 협력을 하겠다 하는 뜻도 있고요. 저희들은 해보니까 사회복지사들의 결집된 힘만 있다면 저는 뭐 적은 경험입니다만 부산협회의 결집된 힘 제가 회장 됐을 때 66명의 진성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장을 그만둘 때 2,700명의 진성회원이 6년 만에 늘어났어요. 한 20-30배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만두고 1년 만에 640명이 또 늘어났어요. 우리 후임 회장님께서. 그래서 지금 3,300명의 진성회원이 있는데요. 1년에 한 번 운동장에 모여서 굉장히 재밌게 놀고 뛰고 합니다. 저는 행사가 많아서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우리 사회복지 선생님들 최고로 재밌답니다. 그래서 부산협회 구지회도 그렇고요. 부산협회도 그렇고 신명 납니다. 흥겹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신명나는 사회복지 현장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 조승철 후보님한테 이제 개별 질문을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공약의 1번 법제도 개선 및 대정부 활동 강화 안에 있는 내용으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해서 민간 위탁 제도를 개선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위탁 시설의 경우에 위탁에 대한 어떠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 해결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회복지 기관 같은 경우는 3년 내외의 위탁 기간을 현재 일반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또 어떤 지역은 2년인 경우도 있어요. 2년이면 매년마다 위탁서를 준비를 하는 그런 꼴이 돼버리죠. 3년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현재 이 위탁에 대한 부분을 최소 5년 정도로 확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5년으로 된다 해서 사회복지사들 고용이 안정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은 최소의 어떤 그런 안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그 민간 위탁 제도의 기본적인 어떤 위탁 기간을 5년으로 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한 번도 우리가 지금 민간 위탁 제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면서도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이것에 대한 안을 한 번도 도출해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당이 된다면은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들 중심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서 어떤 그런 절차와 방법을 모색하고 관련된 것을 토론회와 공청을 통해서 합의된 안을 만들어서 정부에 제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회가 적극 나설 것을 저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 모 복지관이 3년이 밖에 안 된 상황에서 위탁을 변경하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압력 행위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회장이 직접 시장을 만났고 그 결과 물론 시장의 어떤 회장의 역할 100% 영향은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결과 위탁이 변경되지 않고 기존의 법인이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즉 경기도 회장도 그런 역할을 통해서 충분히 시장 군수에게 일부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 방법에 따른 합의안이 도출되었을 때 정부에 그 안을 제출하고 한사협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어떤 제도화 시킨다면은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은 공약 4번의 회원 중심의 투명 운영 및 재정 확충 방안 중에서 안식월, 그다음에 안식휴가, 공로쉼 이런 것들을 법제화 기반을 마련을 하시겠다라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예,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1년에 지혜를 2번 정도 상반기 하반기 지혜 방문을 통해서 어떤 지혜와 회장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습니다. 앞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하고 서울에서 우리 이번 후보께서 소통을 가장 요구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 부분은 경기도 회장으로서 좀 소통이 미흡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저희가 소통 방안을 좀 찾아보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어떤 1년에 2차례 어떤 그런 회원들과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서 협회가 할 수 있는 회장이 할 수 있는 그런 의견들, 제안들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제가 수용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현장에서 제시한 것이 기관장님들이 제시한 것이 뭐냐면은 장기 근속자들에 대해서 쉴 수 있는 기회를 협회가 좀 근거를 만들어 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약속을 했고 들어와서 우리 시설장 기관장들과의 어떤 그런 몇몇 분들 또 지역별로 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의견을 받은 결과
합의안이 나온 것이 최소 2주 정도의 어떤 그런 좀 쉼을 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이 명분을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협회에서는 이런 안식 지원 비를 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시설에 2주 특별 휴가를 주는 조건으로 저희 도협회가 50만 원의 휴가비를 현재 지원하고 있고 그것은 2012년도 15명을 선정해서 2013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다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에 지금 10분을 선정해서 2014년도에 사용할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자, 저는 1차적으로는 저는 어떤 법에 우리가 해달라고 해서 되고 안 되고 부분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진해 나갈 사항이고, 그러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내에서 할 수 있다면은 먼저 우선적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내에서 이 안식 사업, 공로 사업을 저희 협회 내의 어떤 주요한 사업으로 저희가 설정해서 16개 시도에 어떤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장기 근속자들에게 최소의 어떤 그런 쉼을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법적 근거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취지이고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법적 우리가 시행을 하면서 정부의 안식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건의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회가 안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두 분의 공약을 잘 살펴보면 어느 분이 되시든지 굉장히 저희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많이 좋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들을 위한 처우가 좋아질 수 있는 계획을 더 많이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후보자 간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플로어에 계신 분들 중에서 들으시는 중에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지금 종이가 나눠져 있죠? 어디 있나요? 네, 필요하신 분은 뒤쪽에 있죠, 더? 예. 얘기해 주시면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수고를 해주시면 그 중에서 마지막에 플로어에서 해주신 질문 중에서 뽑아서 또 두 분에게 질문을 해드리는 걸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상호 토론을 할 계획인데요.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냐면 먼저 조승철 후보님이 옹수 후보님한테 질문을 해주시고, 그러면은 간단하게 2분 동안에 답변을 해주시고, 혹시 그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이 필요하면 한 차례 정도 더 추가 질문과 추가 답변하는 형태로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승철 후보님께서 오홍수 후보님한테 질문해 주시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가능하시면 상대방을 공격하는 형태의 질문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승철 후보님한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우리 존경하는 오홍수 회장 후보님은 앞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부산시 사회복지사협회장으로서 아마 부산시 사회복지사협회를 지금 활성화시키는데 아마 크게 기여하신 걸로 알고 있고, 아마 그런 결과로 인해서 부산시 사회복지사협회가 적극적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후보로 아마 적극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 어떤 공약을 이렇게 제시해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저는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그 공약 중에서 사회복지사의 어떤 그런 자격 기준을 강화하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옹수 후보님께서 이제는 인사말을 하실 때 사회복지사의 어떤 사회복지 경험을 35년, 30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또 현장에서 자격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라인워크로 시작해서 제가 중간에 기관장 또 법인을 제가 설립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사실은 사회복지 실천 경험과 사회복지 실천 가의 어떤 그런 의미는 저는 사회복지 경력, 사회복지의 어떤 경력에는 반드시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부분이 명기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격 기준을 어떤 식으로 강화시킬 것인지 하고, 그 다음에 회장님, 후보님께서 사회복지 실천 경험을 30년, 35년을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떤 근거에서 그런 경력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지를 같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76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78년에
한국생명의 전화 부산센터 준비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8년에 태어나지 않은 분들도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24시간 상담, 위기가 개입 상담실을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거였죠. 그래서 준비위원회 시절부터 지금까지 왔습니다. 78년부터 14년이면 몇 년 됐나요? 그래서 제가 30년에서 우리 부산생명의전화가 설립한 지가 35주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35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준비위원회 시절부터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생명전화 간사로 일을 하면서 그게 라인워커입니다. 말하자면 일을 해오는데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을 고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24시간 체계가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정말 열악했던 시절입니다. 사회복지의 총량도 적었고 서우도 지금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엄청나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했기 때문에 24시간 기간에 사회복지사가 된다는 걸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션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있던 제가 다시 국립사회복지연수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이후 부산대학에 가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석사 과정을 마쳤고요. 석사 학위도 없이 겸임교수 생활을 3년인가 4년인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천가로서 굉장히 쓸모있는 역할을 한다고 대학에서 판단하셨기 때문이죠. 저는 자격증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 수호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수호하기 위한 어떤 일이라도 할 겁니다. 제 공약에 보시면 시설장 낙하산 인사 방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2007년에 부산 사회복지사협회장이 돼서 중앙협회에 가서 이사 생활을 할 때 뭐라고 할까 열림이 작은 이제 신입 이사였어요. 중앙협회 이사 들어가면 눈치를 보게 돼요. 선배들이 어떻게 하시나 궁금하게 눈치를 보면서 제가 꼭 하나는 그래도 찔러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푹 찔렀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랬어요. 이사회 갔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그렇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나쁘게 보면 간 보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어느 정도를 할 수 있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살짝 저 어때요? 이렇게 자격기준 얘기가 나왔을 때 시설장은 1급으로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한 분의 지방협회장이 찬성을 하셨어요. 나머지 세 분이 으르륵 하시면서 이사님들께서 반대를 으르륵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아직은 멀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낙하산 인사 방지 시설장 자격기준 강화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등등으로 제가 전문성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보수교육 충분히 하겠습니다. 지금 보수교육은 기본교육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지방마다 편차도 큽니다. 이런 것들 잘 정비해서 우리가 좋은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가 되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한 법인에서 35년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혹시 조승철 후보님 추가 질문도 같은 내용으로 추가 질문이 더 있으신가요? 예, 추가 질문 같은 내용으로. 질문 시간입니다. 저는 사회복지사협회에서 말하는 우리가 실천 경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그 경력을 저는 기본적으로 경력 기준에 삽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전에 우리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격 이전의 어떤 그런 부분과 또 자격 이후에 저는 자격을 갖고 있는 이후에 그리고 또 자격이 없는 상황에서 사회복지 현장에 들어오셔서 근무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은 사회복지사들이 물론 없어서 그럴 수 있었겠지만은 사회복지사에 근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또 기준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후보님께서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혹시 좀 딱딱한 자리가 될까요?
농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건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국립사회복지연수원에서 공부할 때예요. 저녁이 끝나고 모 교수님하고 이제 저녁 식사를 같이 하게 됐어요. 수업을 다 마치고 나서 저녁 식사 같이 했는데 앞에 선배님 한 분이 오셨어요. 이제 우리 교수님을 찾아서 셋이 밥을 먹는데 어디 나왔냐고 해서 제가 국립사회복지연수원을 나왔습니다 했더니 술잔을 이렇게 딱 놓으시면서 고개를 탁 드시더니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상종 못할 사람하고 밥을 먹었네 그러셨어요.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그랬더니 앞에 앉았던 교수님이 당신이 키워서 사회복지사로 만들었는데 상종 못할 사람하고 밥을 먹었네 하시니까 굉장히 당황을 하시면서 이렇게 농담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가 굉장히 자유로운 자리이기도 했고 저는 그분을 존경했기 때문에 자리가 끝나갈 때쯤 제가 그랬습니다. 선배님, 저같이 그래도 머리가 좋고 공부 조금 잘하고 좀 똑똑한 사람이 와서 일하면 고맙다고 좀 해주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고맙다고 좀 해주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와 하고 웃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고 일을 한 것만 일한 것으로 인정해주겠다고 하는 조승철 후보님의 말씀은 저는 조금 섭섭하고요. 자격증 없어 그렇게 일을 잘했구나.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번에는 오 후보님께서 조 후보님한테 질문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는 아무 얘기도 안 듣고 여기 와가지고 또 상호 토론을 해서 질문을 해라고 하시니까 뭐 별로 질문할 만한 게 지금 이렇게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다 옳으신 말씀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떠오르질 않아서 어떻게 할까요? 뭘 여쭤봐야 될까 지금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한법인에서만 아까 계속 35년 일했다 지금 얘기하잖아요. 근데 한법인에서 일했지만 그 법인에 굉장히 다양한 일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디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어도 된장찌개를 먹어도 집집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럼 환경이 다 다르고 클라이언트가 다 다르고 상호작용이 다 다르고 제가 또 어제 제가 아니고 오늘의 제가 또 조금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데 저는 한법인에서만 하면서 굉장히 저는 많이 성장했고 행복하게 사회복지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조승철 후보님께서는 제가 맥락 속에서 늘 들어보면 탄압을 많이 받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고통받는 복지사가 있으면 달려가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저는 그건 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한 사람의 복지사가 힘든 상황을 겪으면 저는 한 사업에 달려갈 만한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천안지회가 달려갈 일이면 더 좋겠고 그게 힘들면 충청남도 지회가 달려갈 일이면 좋겠습니다. 조승철 후보님께서는 왜 자꾸 탄압받는 것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시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좀 듣고 싶은 점은 좀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탄압받지 않으면 좋겠죠. 탄압받지 않는 사회복지 환경을 만들고 싶은 것이 만들어 가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사회복지사협회, 시군지회든 시도협회든 중앙협회든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사회복지 환경이 정말 우리가 의도하는 것처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 주변에 보니까 그냥 내 일 열심히 했는데 불구하고 어떤 그런 제가 아는 모 관장님도 그 시하고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본인의 어떤 그런 자금을 내세워서 법인의 압력을 행사해서 관장을 사임하게 만드는 그런 부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 누구도 얘기하는 분이 없어요. 직능단체에서는 보증을 받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가될 것이냐. 정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지금 후보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리 사회복지사회와 우리 동료들이 피눈물 흘리고 떠나가는데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우리가 침묵할 것이냐 나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천안시 사회복지사회가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겠냐는 이거죠. 저는 최소한도 과격단위 이상의 어떤 협회에서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그 일을 한국사회복지사회가 한다면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변의 동료들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들, 내가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이 부분을 과연 간과해야 될 것이냐 이겁니다.
저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제가 회장이 된다면은 정말 한 명의 어떤 부당한 사회복지사가 있다면은 그 한 명을 위한 협회가 되겠다. 그 한 명을 위한 대변을 하는 협회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제가 이 자리에 나온 또 협회장이 나온 제가 가장 중요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질문 드릴까요? 네, 그냥 뭐 추가 질문 삼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 더 듣고 싶은 거는요. 그렇게 탄압받아서 떠나는 거 물론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도와야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조금 괴롭게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재단 내에서 조금 그래도 안정적으로 일하는 복지사들이 있습니다. 공공의 공무원 선생님들도 괜찮으시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소규모 시설들 같은 데 일하는 분들이에요. 또 같은 직장 안에도 지금 비정규직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탄압받지 않아도 떠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사회복지사 이제 더 못하겠다라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는 그 부분도 100% 공감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복지사협회가 다른 어떤 직능과 달리 사회복지사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사회복지사를 대변하는 조직이 사회복지사협회의 가장 주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직장 내에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경기도 내에서 어떤 사회복지사가 어떤 시설과의 어떤 갈등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원하지 않는 사임을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경기도 협회가 법적 대리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이런 도협회 차원에서도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과연 저희 경기도만의 문제일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그리고 혹여 16개 시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의 일이라 할지라도 저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그 일부의 일에 더 소중히 생각하고 더 관심을 가져야 생각합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센터, 저는 지원센터 원장도 했습니다. 지역 어떤 노인복지센터 원장도 했습니다. 소규모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 정말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본다면은 저는 어떤 부당한 사회복지 현장에 근무한다라고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본다면은 개인의 부당한 어떤 부당한 부분도 있지만 더불어서 처우에 대한 부분도 함께 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다른 답변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앞으로 향후에 처우 개선을 위한 현재 법에 처우 등 사회복지 처우 등에 관한 법에 그 법을 강화시켜서 실효성 있는 법으로 또 그것이 소규모 시설의 사회복지사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법으로 저는 개정 또는 시행령을 만들어 가겠다고 생각을 함께 더불어 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조승철 후보님께서 오홍수 후보님한테 두 번째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저는 옹수 회장 후보님의 공약에 동의를 하고요. 제가 특별히 이제 눈에 띄는 공약이 있어서 정말 너무 반갑고 감사한 그런 공약입니다. 제가 2008년도에 경기복지재단에 경기도 공공기관장으로 최연소 기관장으로 제가 임명받아서 갔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를 갔던 것은 제가 경기도에서 어떤 공공정책, 경기도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뭔가 정책에 기여하고 싶었고 특히 제가 평소에 꿈꿨던 일 중에 하나가 경찰도 공제가 있고 군인도 공제가 있고 또 공무원도 공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사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공제를 설립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꿈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6번째 사회복지 공제 활성화 지원 및 협회와 공제 간의 협력 체계 강화라고 하는 공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그 지원 향상을 위한 법률이 있죠. 2012년 11월경에 개정이 됐는데요. 6조 3항에 보면은 이 법에 따른 공제회의 그 사업에 대해서는 동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그 공제 외에 주 수익성 사업인 퇴직연금이나 보험 등의 사업을 할 수 없는 지금 형편입니다. 공제 사무국장님이 몇 번 바뀌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와서 판판이 못한 게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그 사망을 가급적 삭제하거나 완화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금융사업을 공제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재원조성에 관한 건 늘 지적되는 겁니다. 그 재원조성 제7조 2호에 보면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자의 출연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못하게 막은 조항입니다. 외자를 빼야 되는 거죠. 다른 공제에는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과학기술인정 공제 우리가 맨날 얘기하면서 1,000억을 지원받았다, 1,000억을 지원받았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적어도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경기도 그 공제회가 그때 불이익을 당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추가 질문 있으시면. 저는 그 추가 질문이기보다 그냥 그 부분에서 제가 질문 시간을 대신 제 답변으로 좀 대신하고 싶은 것은요. 저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출연금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경기도 사회복지공제를 제가 설립준비위원장으로 이렇게 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출연금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운영비 부분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을 운영하는 일반 회사가 납입금을 갖고 운영하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금 보장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불이한 일도 있죠. 그래서 제가 경기도 사회복지공제를 설립 위원장으로 준비할 때 또 대표이사로 근무할 때 기본적으로 도에다 건의했던 것은 최소 출연금을 내놔야 된다라고 해서 30억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매년 현재 5억씩의 운영비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회원들이 사실은 그 이직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설계를 할 때 세 가지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한 가지는 이직이 심하기 때문에 납입금을 갖다가 납입금 중간에 이직했을 때 납입금을 유예해주는 기간을 최소 1년 정도, 일반 금융기간 3개월이지만 1년 정도 하자. 그리고 원금을 보통은 이제는 보장이 안 되는데 우리는 원금 보장을 100% 하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금액을 놓고 납치는 것을 자유롭게 하자. 일반 아마 금융, 사금융은 저는 그 올릴 수는 있어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원금 보장이 되고 그리고 자유롭게 납부가 되고 그래서 지금은 그 다음에 또 도가 운영비와 출연금을 지원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안정성도 지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번 후보님이든 또 제가 또 회장이 된다면은 최소한 경기도에서 제가 이루었던 도의 어떤 정책적으로 제가 추진했던 이런 경력 또 경험을 쌓아서 정부에 최소한도 출연금과 운영비를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적적인 노력을 하고 실제로 노력이 아니고 그것이 담보되지 않는 이상은 또 공제가 활성화될 수 없고 어떤 신뢰를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제 의견과 우리 이번 후보님이 또 이런 부분에서 함께 생각을 같이 나눠서 추진하기를 같이 바라겠습니다. 예, 혹시 또 답변 필요하십니까? 예, 필요 없으신 것 같아서 그럼 마지막으로 오홍수 후보님께서 조승철 후보님한테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제 이제 자격증 관련해서는 이제 질문 안 하실 거죠? 이게 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토론회가 이번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처음이자 마지막인가요? 예, 추가 질문도 없으시고 추가 답변도 없으신 걸로 토론회는 저희 전국에서 저희가 유일하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선관위에서는 계속적으로 토론회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게 입장이셨던 것 같아요. 정책 발표에만 계속 진행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플로어에서 사실은 질문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질문 내용도 굉장히 다양하고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 분도 안 내실 거라 생각하셔서 제가 몰래 숨겨놓은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는 다 폐기를 하고 여러분 플로어에서 내주신 질문을 갖고 두 분 후보님한테 두 번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공통 질문이 되겠고요. 하나는 개별 질문이 되겠습니다.
예, 이번 순서는 이제 조승철 후보님이 순서가 되시겠습니다. 공통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번 선거 기간 동안에 소요되는 선거 비용은 총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조달하셨습니까? 많이 들어가죠. 아마 그 다음번 20대 선거에는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저희가 모금을 개인적으로 모금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저희가 인쇄비를 포함하니까 최소한 못해도 한 4천여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이번 후보님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권에 대해서는 저도 마찬가지고 동일할 것 같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이번 후보님 돈 별로 없는 걸 알고 있고 저도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1,000만 원을 저희 그 캠프에 내놨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모금을 통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실은 캠프에 함께 일하는 우리 동료 사회복지사들에게 정말 감사하고요.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알지 몰라도 아마 20대 분명히 해당 선거에는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거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참여기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돈이 없어갖고 이 회장에 출마를 못하는 이런 일들은 좀 예방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는 제가 회장이 된다면은 공영선거 개념으로 최소한도 가장 많이 돈이 들어가는 이번에 보니까 뭐 다른 거야 먹고 자고 쓰는 거야 뭐 어디든지 먹고 자고 쓰는 건데 인쇄물 비용이 참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저보고 어떤 분이 자꾸 얘기하는 게 이 포샵 처리를 안 했다고 실물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더 좋냐 했더니 실물이 훨씬 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돈이 없어서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저는 뭐 대략 그렇게 제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다음번 선거에는 중앙위원회가 선거 공영 개념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 돈이 없으셔서 포샵 못하시는 게 참 안타깝고요. 네, 저한테 부탁하셨으면 제가 포샵을 조금 해서 해드렸을 텐데 예, 마찬가지로 네. 오홍수 후보님한테 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예, 저는 시간이 없어서 포샵을 못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 사진이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찍은 겁니다. 1인 기업하고 있는 네, 조그만 복지관에 가서 그 노인 일자리 하고 있는 복지관에 저는 몰랐는데요. 사진 좀 부탁해요 선생님 했더만 언제 어디로 오세요 했는데 옷도 좀 여러 개를 가져갔는데 미안해서 내가 못 갈아입고 이거 하나 겨우 이제 찍기는 요 옷만 입고 잔뜩 찍었어요. 이거 괜찮지 않습니까? 네, 비용 저 나중에 저 된장찌개만 한 그릇 사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1,300만 원 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저희도 자원봉사와 모금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대 선거에는 돈이 더 안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돈이 안 들어가는 선거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 캠프에서는 생각해보니까 참관인 비용이 많이 들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게 지금 제일 크다고 얘기를 해서 지금 비용이 조금 모자란다는 얘기를 좀 듣기는 했습니다만 저보고는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걱정 안 합니다. 네, 모금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들어가는 선거 비용 얘기를 우리들이 내는 그 참관 비용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게 전자투표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생긴 그 공정성의 문제라고 할까 먼데 계신 복지사 선생님들이 못 오시더라고요. 제가 경기도도 그렇고 저기 남해 쪽도 이렇게 보니까 섬에 있는 분들이 못 오겠다고 불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옮기시는 비용. 간접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유권자들이 또 내야 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기 때문에 절대로 20대 선거에서는 돈이 더 들어가는 선거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홍숙 후보님한테 플로어에서 올라온 질문입니다. 예, 기호 2번 후보에게 질문합니다. 공약집 4번에 1급 국가고시 중심의 자격제도를 어떤 방향으로 정비하겠다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2017년인가요? 2급도 지금 시험을 치는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국가고시를 치는 방향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그게 확정적인 것은 아직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2급도 시험을 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여러 가지 공청회에서의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학교만 나와서 아까 14학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만 따서 되겠는가 하는 자성이 우리 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화를 해야 되고요. 2급도 시험제를 강화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위원회를 아마 구성해서 이것을 자격제도 정비가 제일 좀 대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1급 국가고시 중심의 자격제도 정비라고 하는 것이 1급만이 아니에요. 2급도 필요하고 제가 10년 전 같았으면은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을 저는 좀 갖고 있었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사회복지사가 20만이다, 30만이다 하던 시절입니다. 근데 지금은 70만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중앙협회에서. 그래서 이게 어떤 대대적인 어떤 우리 앞에 있는 손봐야 될 자격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자는 뭐 전문사회복지사 제도를 가져오자는 의견도 있고 혹자는 또 다른 의견도 있고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대학 4년 졸업하고 바로 현장에 투입되었을 때 전문가로서 기능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이렇다 저렇다 여기서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자격제도를 정비해야 될 것은 분명히 필요한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조승철 후보님한테 플로우에서 올라온 질문입니다. 약속 4번 중 회원복지를 위한 수익사업 발굴 및 강화에 대한 공약 실천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세요. 예를 들어 목표에 3년 동안의 임기 동안 무엇으로 등등등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예, 저는 우리 회원 중심의 어떤 그런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재정이 정말 필요한 어떤 그런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방안이 연구되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수익사업 발굴 강화라고 하는 것은 현재 저희가 교육사업에 있어서 전문교육사업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어떤 그런 또 국가로부터 어떤 교육의 어떤 예로서 자격 우리 보면은 어떤 그런 인력 자격 그러니까 교육원, 교육개발원 이런 부분의 형태로 정부로부터 교육과 관련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거기서 발생하는 또 어떤 잉여 사업을 잉여금을 회원들에게 환원하겠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경기도 협회장으로 일하면서 저희 경기도 내 어떤 그런 대기업과의 어떤 연계, 대기업이 현재 사회복지사에 대한 어떤 그런 다시 지원 방안이 이렇게 지원을 하고 싶어도 실제로 어떤 지원했을 때 세제 혜택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협회에 예산을 지원했을 때 세제 혜택이나 이런 부분이 불가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들이 어떤 그런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적인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공동모금회하고 연대해서 저희가 회원들이 어떤 그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기업재단 특히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 교육 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이제 토론을 마무리하고요. 마무리 발언으로 먼저 조승철 후보님의 3분 동안의 마무리 발언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사회복지사로 시작을 했고 또 사회복지사로 현재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삶이 사회복지사이고 또 제 인생이 사회복지입니다. 저는 이 사회복지 현장에 일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사들이 정말 행복한 환경, 사회복지사들이 정말 내가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환경 인 줄 알고 그렇게 일을 해왔고 그러나 이제 지방자치제가 되고 하면서 정치 권력이라든지 또 어떤 위탁에 대한 어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원하지 않는 직장을 떠나는 어떤 이런 부당한 일들을 경험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이 저희 협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회장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
서울에서 정경 발표회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광해 영화에서 광해 가짜 왕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정말 왕이 되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이 어떤 그런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의 어떤 그런 고통을 정말 해소하고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왕의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또 회장이 정말 우리 사회복지사들에게 힘이 되고 정말 또 사회복지사의 울타리 될 수 있는 협회가 돼야 되고 바로 회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앞으로 저는 15년 동안을 사회복지 현장에 남아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회복지 선배님들, 우리 동료들, 우리 후배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이 협회장 3년의 임기가 제 인생에 앞으로 남은 15년의 인생에 사회복지의 인생에 어떤 흠이 되거나 전 부끄러운 어떤 협회장이 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말 협회가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또 사회복지사 희망을 주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정말 행복한 사회복지사, 저에게 어느 날 한 분의 사회복지사가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본인이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 회원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원인 것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저는 그런 사회복지사협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료 사회복지사 여러분, 협회는 그 누군가를 위한 개인의 조직이 아니고 바로 우리들을 위한 조직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그런 것이 힘이 바탕이 되어서 정말 정부를 향해서 활발하고 소통하고 행동하는 그런 협회를 만들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오홍숙 후보님의 마무리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협회장 후보에 나서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인터뷰 요청도 많고 글 써달라고 하는 것도 많습니다. 복지미디어에서 내가 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적임자인가 해서 세 후보한테 다 물어서 다 기록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셋 다 상당한 분량으로 썼어요. 제 거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아무튼 서로 이렇게 알고 의지하고 소통하는 어떤 사회복지사협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고 제목을 기자가 썼네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 변화와 혁신, 원칙과 소신이라고 썼는데요. 이게 참 저는 그게 좀 빨간 글자로 이렇게 써서 마음에 와닿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정말 필요해서 썼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사 협회 또는 사회복지사 역사가 부산 역사가 사회복지사의 역사입니다. 사실은 거의 뭐 60여 년이 다 된다고 6.25 때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우리 선배님들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시대가 요구하는 거를 하기에는 저희가 조금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는 지금 복지 화두가 굉장히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사회복지 지난 대선 총선 거치면서 복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정작 사회복지 전문가인 우리들은 크게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정치인들이 다 농단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은 사협회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일선 사회복지 현장에 우리들의 힘을 결집해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줘야 현장이 왜곡되지 않고 사회복지사의 지위가 왜곡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복지는 마치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가 서로 다른 가치인 것처럼 대립되는 가치인 것처럼 국민들이 인식하고 말았습니다. 왜 사회복지의 가치를 정치인들이 농단하게 내버려 둡니까? 우리가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사회복지사의 지위 이런 거 제대로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하고 우리가 이끌어 나가야지요. 우리가 주도하는 그런 사회복지사들이 돼야지요. 개개인이 못하기 때문에 협회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원하는 사회복지사 조직, 강력한 조직으로 사회복지사 협회를 만들어 나갑시다. 여러분 회원들만 결집하면 할 수 있습니다. 외부의 힘에 기대어서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집하자, 회원들이 참여하자는 의미로 직선제 선거가 만들어진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직선제 선거의 의미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회원들의 참여를 기대하고 또 회원들의 많은 질책과 또 열정 속에서 우리가 사회복지의 가치를 잘 세워나가는 그런 계기로 이번 선거를 삼아주시기 바라고 저를 뽑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세 가지를 느꼈습니다. 첫 번째는 한 가지가 자랑스럽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런 토론회를 열 수 있는 천안시 사회복지사협회의 회원인 것이 자랑스럽고 김신영 교수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자리가 참 재밌었고 그 다음에 저희한테 유익했던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쉬웠던 것은 1번 후보가 같이 이 자리에 있었다면 좀 더 좋은 자리가 됐었을 텐데 참석을 안 해주신 게 아쉽고요. 그 다음에 양쪽 후보님들한테 한 가지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되시던 간에 선거 때 저희가 항상 느끼는 것이 국회의원 선거가 됐던 시의회 선거가 됐던 선거철에는 무지하게 저희가 주인 같은데 선거만 끝나고 나면 저희가 갑자기 을이 돼가는 느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분 중에 누가 되시더라도 재임 기간 동안에 다시 이렇게 전국을 한 바퀴 도시면서 회원들의 목소리를 또 들을 수 있는 그런 회장님이 되주셨으면 그런 것을 한 가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두 후보님한테 열렬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